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 소개받은 천문학자 이정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지구가 생명을 품은 행성으로 살아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곳은 오직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지구가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어디쯤 위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약 1000억 광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국부초은하단이 존재하고 이 국부초은하단의 크기는 약 5억 광년 정도가 되고요. 그 국부초은하단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처녀자리 초은하단이 있습니다. 이 처녀자리 초은하단은 크기가 한 1억 광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여러분 잘 아시죠? 외에도 4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국부 은하군이 있는데요. 이 국부 은하군에 바로 우리 은하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우리 은하를 살펴보면은 우리 은하의 크기는 한 5만 광년 정도가 되고 이렇게 나선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 은하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우리 우주에는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이런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내외에 이 안에 태양을 비롯해 약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우주에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즉 10의 22승계의 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별 중에 태양의 옆에서 지구, 그 위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에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지 않고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27,000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변방에 위치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 태양 주위에는 이웃하는 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란색이죠. 아주 평범한, 우주에서 아주 평범한 별입니다. 너무 밝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억 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50억 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태양의 이런 조건은 우리 지구에서 생명이 잉태돼서 우리와 같은 지적 존재로 이렇게 진화해오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1000억 광년 정도의 크기의 우주에 우리 태양계가 있는데요. 이 태양계의 크기는 4광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억 광년의 공간에 4광년 정도의 작은 스케일. 그리고 그 안에 저희 지구는 그냥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광활한 우주 속에 점과 같은 존재로 처해 있는 우리 지구의 현실을 오래전에 인지하고 코스모스의 작가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공간의 엄청난 낭비이다라고요. 아시다시피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9개 아닙니다.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열을 해뒀는데요. 딱 보시자마자 느끼는 게 뭐예요? 크기가 다르게 극명하게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태양 근처에는 질량이 작고 그리고 암석질의 표면을 갖고 있는 지구형 행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8개 행성들 중에 오직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 8개, 나머지 7개의 행성과 구별되는 우리 지구만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지구의 표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액체의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의 물리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은 하나의 별 주위에 액체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생명서식지대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만약 하나의 행성이 별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표면 온도가 높아서
물이 모두 증발해 버릴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이 모두 얼음 상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의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문학자들은 이런 지구와 같은 지구를 닮은 별 주위에 생명서식 지대를 공전하고 있는 지구형 행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우주 탐사 미션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케플러 미션입니다. 이 케플러 미션은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의 일부가 가림으로서 생긴,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생기는 식현상을 이용해서 이 행성의 크기와 행성의 공전 궤도를 갖다가 계산하였습니다. 이 케플러 미션을 통해서 3,000여 개 정도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고 그 특성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외계 행성들이 특성을 보여주는 동영상인데요. 여기서 동그라미의 크기는 행성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행성 표면의 온도를 나타내는데요.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순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리고 케플러 미션의 주 목적은 뭡니까? 태양을 닮은 별 주위에 생명서식 지대에 놓여 있는 바로 지구형 행성을 찾는 것이죠. 케플러 미션을 통해서 몇 개의 그러한 행성들이 찾아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여지는 케플러 452b라고 하는 행성입니다. 지구를 닮은 별 주위 생명서식 지대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행성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태양계에는 이 서식 지대에 3개의 행성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금성, 지구, 화성. 하지만 여러분 모두 알고 있듯이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별로부터의 위치만으로는 생명의 존재를 갖다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여러분이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행성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연구한다면 이런 탄소 먼지가 행성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은 이렇게 1%의 먼지, 그리고 99%의 기체를 포함하는 성간 분자 구름이라는 것이 중력적으로 붕괴를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이 먼지 입자들이 처음에는 성간 먼지의 크기는 보통 마이크론 사이즈보다 작습니다. 그런 먼지들이 밀리미터, 센티미터, 그리고 킬로미터 사이즈까지 쭉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먼지가 가득한 원시 행성계 원반의 존재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측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측을 30년 정도 됐죠. 올라간 지 30년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별이 생성되고 있는 영역을 관측했고, 이 이미지는 오리온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원시별을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점들이 바로 태어나고 있는 원시별들이고, 그 주위에 이렇게 검게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시 행성계 원반입니다. 이 원시 행성계 원반은 말했듯이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배경별을 가리고 흡수하고 가려서 이렇게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는 원시 행성계 원반의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건설된 초대형 전파 간섭계 망원경인 알마를 이용해서 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 존재하는 먼지 입자가 방출하는 빛을 직접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 원시 행성계 원반은 황소 자리에서 태어나고 있는 한 원시별 주위를 돌고 있는 원시 행성계 원반인데요. 보시다시피 물질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꼭 나이테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테와 같은 이 검은 선들이 바로 행성이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잠시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성간 구름에는
99%의 기체와 1%의 먼지가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성간 물질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 내려앉았죠. 그런 다음에 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기체와 먼지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지 입자들이 이렇게 원반의 중심으로 가라앉아서 밀도가 높아지면 서로 엉겨붙는, 충돌에 의해서 엉겨붙게 되고, 그렇게 점점점 큰 암석 덩어리로 자라나고 미행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 타임 스케일이 약 수백만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큰 별들은 슈퍼노바, 여러분 초신성 알죠? 초신성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행성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기다리기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별 주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미행성들이 중심에 있는 별을 공전하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크게 행성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다음 영상은 바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나이테 같은 검은 선들이 만들어지고 점점점 저 선들의 폭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원시 행성이 주변에 자기 공전 궤도에 있는 물질들 다 병합해 나가기, 청소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행성의 생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물리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스노우 라인이라고 하고 설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간 분자 구름에 들어가 있는 그 먼지 입자들은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둘레가 물이나 다른 분자들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 그 분자 먼지 입자들이 내려앉고 중심에 원시성이 만들어지면 원시성에서 나오는 광자들에 의해서 이 먼지들이 데워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코팅되어 있던 얼음 분자들이 다 승화를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이런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연지 입자들은 잘 뭉칩니다. 그래서 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얼음 입자들이. 그리고 안쪽에서는 모래알갱이처럼 잘 뭉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어 봤거나 또는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아보면 그 느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노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행성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노우 라인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행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작은 행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과거 우리 태양계도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때 우리 태양계에서는 이 스노우 라인이 소행성 대쯤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가 현재로는 태양계에서 생명 서식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이때까지 설명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초기에는 이런 미행성들의 충돌로 해서 계속 질량을 불려가기 때문에 마그마 상태에 존재합니다. 이런 뜨거운 용융 상태의 표면에는 물도 있을 수가 없고 대기도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의 오리진이 뭔지 또 궁금해지죠. 이 그래프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물의 양을 상대적으로 표시한 건데요. 보면은 스노우 라인 바깥쪽에 있는 해성들은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노우 라인 안쪽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물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지구의 1AU 정도에 되는 위치에 있죠. 지구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 경향을 따르면 물은 없어야 됩니다. 지구에는. 하지만 우리가 지표에 있는 물의 양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들은 또 어디서 온 거죠? 그 해답은 지구가 만들어지는 후반부에는 이런 해성들이 와서 지구 표면을 충돌했을 것이고, 그때 물과 그리고 탄소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성이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는 것은 지구에서의 우리 생명 기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럽 항공우주국에서 직접 해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67P라고 하는 해성에 탐사선을 직접 보내서 거기에서 물질을 채취해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분석하는 그런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제타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구형 행성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는 그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구형 행성이 몇 개죠?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 서식지대에 속하는 행성은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네, 3개죠. 그런데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럼 지구에만 중요한 어떤 물리적 인자가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지구의 질량입니다. 행성의 질량입니다. 지구는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초기에 얻은 그런 열을, 내부 열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 내부의 외핵이 액체 상태이고 맨틀은 많은 수분을 포함해서 유동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액체의 외핵과 지구의 빠른 자전이 결합해서 지구의 자기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태양풍으로부터 우리 지구 대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성은 질량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화성 행성 전체가 굉장히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만들 수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 태양풍에 의해서 대기 전체가 깎여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갖고 있는 대기는 1%밖에, 지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질량이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왜 질량이 비슷한 금성에는 생명이 서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온실 효과의 폭주 때문입니다. 우리 금성은 지구보다 약간 더 태양에 가깝게 있고 조금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대기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은 대기는 지각으로부터 수분을 빼내서 지각을 굉장히 단단하고 두껍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성의 지각은 굉장히 두껍고 판구조론이 형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산 폭발로 대기 중에 나온 이산화탄소는 지하에 매장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갖고 이렇게 온실 효과가 폭주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금성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구에도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접하고 계시죠. 그리고 매년 여름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 폭염의 기록이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상승률이, 기온 상승률이 계속 유지된다면 2300년쯤 되면 우리 지구의 해수면이 5m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땅이 절반 정도가 침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 지구의 운명은 누구와 같아질까요? 온실 효과 폭주가 일어난 행성이 어디죠? 네, 금성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품은 행성이 지구가 아니라 화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구를 생명을 품은 행성으로 계속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간의 자각과 그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화성을 지구화시키기 이전에 지구를 본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